안 돼. 하윤아, 눈 떠. 엄마가 우리 둘 헤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언니, 나 아빠 만났어. 아빠가 오라고. 제발 눈 떠. 제발. 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을 맞아 묘역을 찾은 재벌 부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들의 묘비 앞 서로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 둘. 피투성이가 된 손톱,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품에 꼭 안긴 하얀 유골함. 할아버지, 땅 좀 파주세요. 우리 엄마 여기 묻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죽어가는 동생을 안고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눈 내리는 묘역에서 시작된 가슴 저린 가족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해 겨울, 기상청은 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예보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도로가 마비되었고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이 되어버렸죠.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졌고 앞유리 와이퍼는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 강진욱 회장의 검은색 세단도 그 정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65세의 진욱은 뒷좌석에서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운전석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차가 이 모양이야? 회장님, 도로가 전부 막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내 아들 기일이야, 기일. 진욱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을 재벌 총수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이 눈보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박선영은 남편의 고함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작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쑥떡이 들어 있었죠. 해마다 이맘때면 직접 빚어서 가져가는 것이 그녀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는 그녀를 보고 진욱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청승 떨지 마라. 울어서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진욱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선영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척해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던 진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비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선영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아들의 사진이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선영은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손을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입장 금지입니다. 폭설 때문에 위험해서요. 진욱이 차에서 내리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내가 강진욱이야. 태성그룹 강진욱. 길을 뚫어서라도 올라간다. 관리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까부터 CCTV에 이상한 게 잡혀서요. 짐승 같은 게 묘역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짐승이고 뭐고 내 아들 묘소에 가야 해. 비켜. 제설차를 기다리라는 관리인의 만류에도
진욱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오르막길을 그는 직접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남편의 뒤를 따랐죠. 두 노인은 눈보라 속에서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민호의 묘비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진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묘비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말한 짐승의 정체,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두 아이였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허름한 패딩 차림으로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세상에, 여보, 여기 애들이 있어요. 선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진욱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래쪽에 있던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아빠 만났어. 아빠가 오라고. 위에서 동생을 감싸 안고 있던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안 돼. 하윤아, 눈 떠. 엄마가 우리 둘 헤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눈 떠. 그 울부짖음이 눈보라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욱은 그제야 아이들 옆에 놓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톱이 전부 깨져서 피투성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내려 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흙투성이가 된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유골함이었습니다. 선영이 아이들에게 달려가려 하자 의식이 있던 언니 아이가 번쩍 눈을 떠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며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잇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진욱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동생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각혈이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하얀 눈밭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 위에 선홍색 피를 보는 순간 그는 8년 전 병실에서 아들 민호가 마지막으로 토해냈던 피가 떠올랐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 손을 잡고 피를 쏟아내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진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하필 아들의 묘소 앞에서 아들의 마지막 가는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걸까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진욱은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피를 토해내는 것을 본 순간 언니 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는 옆에 놓인 유골함을 번쩍 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무기처럼 앞으로 내밀며 다가오는 어른들을 향해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오지 마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8살 정도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저토록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겪었기에 어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선영은 한 발짝 물러서며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매, 저 이마선, 저 오똑한 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좀 봐요. 이 눈매, 민호 어릴 때랑 똑같아요. 너무 닮았어. 진욱도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얼굴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릴 적 민호를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언니 아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유골함을 꼭 안은 채 무릎을 꿇더니 진욱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박함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진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에요. 땅 좀 파주세요. 뭐라고? 우리 엄마요. 동생이랑 여기 묻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빠 옆에요. 엄마가 아빠 옆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진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여기에 묻어달라고요? 아빠 옆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아빠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이는 진욱이 멍하니 있자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요, 할아버지. 아이는 곧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이제 안 일어나요. 아빠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유골함을 품에 안고 죽어가는 동생을 데리고 이 눈보라 속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아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동생은 안 죽어. 할머니가 살릴 거야. 선영이 동생 아이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는데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손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욱도 장갑을 벗고 아이의 코를 막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이 증상, 이 출혈. 진욱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아들 민호가 보였던 증상과 100% 일치했습니다. 가족성 희귀 혈액암, 지혈이 되지 않는 그 저주받은 병의 증상이었습니다. 설마. 진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감싸 안으려고 하다가 문득 언니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가 패딩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 작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볼을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서연. 선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진욱이 다가와 펜던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는 아들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8년 전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여자 서연이었습니다. 얘들이 민호 핏줄이 맞아요. 우리 민호 아이들이에요. 선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눈밭에 주저앉았죠. 8년입니다. 8년 동안 손녀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매달린던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자마자 아들마저 병져 누웠으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축 늘어진 동생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언니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가 자기 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다시 경계심을 되찾았습니다. 어른들을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욱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차 당장 여기로 올라와, 당장. 5분도 채 안 되어 비서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진욱은 의식 없는 동생 아이를 두 팔로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8살이라고 했는데 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아이는 유골함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뺏을까봐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따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언니 아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진욱이 히터를 최대로 올리려고 손을 뻗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요. 더운 거 싫어요. 뭐, 이렇게 얼어 있는데 왜? 어차피 돈 달라고 할 거잖아요. 따뜻하게 해줬다고 돈 내라고 할 거잖아요. 우린 돈 없어요. 그 말에 진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조차 무서워하다니요. 진욱은 아무 말 없이 히터를 올린 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한테 연락해. 당장 나오라고 해.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1분이라도 늦으면 그 병원 싹 다 밀어버린다고 전해. 진욱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8년간 외면했던 죄책감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눈보라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니 병원장까지 퇴근을 미루고 달려온 것이었죠. 들 것이 준비되었고 의식 없는 동생 아이가 먼저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언니 아이의 품에서 유골함을 빼려고 하자 아이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우리 엄마야. 손대지 마요. 아이는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죠. 의료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가, 할머니한테 맡겨. 할머니가 지켜줄게. 선영이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안 뺏어가. 할머니가 여기서 꼭 안고 있을게. 엄마가 추울까봐 할머니 무릎에 따뜻하게 놓을게. 응?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경계심과 믿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역력했죠.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결국 유골함을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 뺏어가는 거죠? 약속할게. 할머니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 선영이 유골함을 받아들고 비단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의료진에게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욱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떨고 손톱을 물어뜯고 수없이 시계를 들여다보았죠. 마침내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가 됐고 결과나 말해.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앓으셨던 그 병입니다. 가족성 희귀 혈액암이요. 진욱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을 앗아간 그 병이 이제 손녀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언니 아이의 치료를 위해 신발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를 벗기는 순간 간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이게... 아이의 발가락이 동상으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발등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피부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상태였죠. 자세히 보니 아이는 얇디얇은 천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이의 발에는 솜이 빵빵한 털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자기 털신 신겨준 거야? 간호사의 물음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진욱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제 발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동생에게 따뜻한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8살입니다. 고작 8살짜리가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아이들 신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 경위도요. 진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윤서연은 3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아이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흩어진 배달 음식들, 그리고 그 옆에 뒹구는 붕어빵 봉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다 주려던 붕어빵이었을 것입니다. 퇴근길에 아이들 생각에 붕어빵을 샀다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서 아이들은 바로 보육원으로 인계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육원 기록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행적이 적혀 있었죠. 강아은 매일 밤 동생에게 같은 말 반복함. 우리가 엄마 데리고 아빠한테 가자. 심리 상담 필요로 보임. 진욱은 서류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유골함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유골함을 싸고 있던 보자기 안쪽이었습니다. 거기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집 주소 경기도 XX공원 묘지 32번. 어린아이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틀린 글자도 있었고 획도 삐뚤삐뚤했죠. 하지만 또박또박 힘주어 쓴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랑 매년 버스 타고 가면서 외웠어요. 어느새 다가와 있던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주소 꼭 기억하랬어요. 아빠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외웠어요.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적어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체면 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원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그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욱이 젖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8년 전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에서 신약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수십억 들고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만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네. 빨리 시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진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약 당장 가져와.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8년 전에는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약이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진욱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동생 하윤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뒤 비서실장은 밤새 아이들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노트북을 들고 진욱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진욱과 선영은 비서실장이 틀어주는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육원 식당의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하윤이가 식판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는데 도무지 밥을 먹질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아이들이 하윤이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리 가. 병균 옮는다. 맨날 기침하고 지랄이야. 더러워서 같이 못 먹겠어. 한 아이가 하윤이의 식판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하윤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마. 하은이는 동생을 밀친 아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하은이보다 덩치가 컸죠. 금세 하은이가 바닥에 넘어졌고 여러 대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하은이는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피가 나도 맞아도 절대 비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영상을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진욱은 이를 악물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탈출한 이유입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실 앞 복도였습니다. 하은이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엿듣고 있었죠. 영상에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좀 곤란해요. 병든 애는 아무래도 입양 상담을 온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 거고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건강한 언니만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시죠 뭐. 동생은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지원금만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두고 지원금 타령을 하는 것이었죠. 화면 속 하은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아이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날 밤 기숙사 CCTV였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동생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일어나. 우리 소풍 가자. 소풍? 지금 밖에 눈 오는데. 응, 아빠한테 소풍 가는 거야. 엄마도 데리고. 하은이는 엄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창문을 열었죠. 1층이라 뛰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 장면이 묘지 CCTV에 잡혔는데 그러면서 비서는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동생 하윤이가 기침을 심하게 할 때마다 언니 하은이가 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애들을 그 지옥에 보낸 거야. 진욱은 절규했습니다. 8년 전 결혼을 파토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보육원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이 추위에 아빠 무덤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육원 교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동안 유골함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침대 밑에? 네. 다른 아이들이 뺏을까 봐요. 그리고 매일 밤 불을 끄면
침대 밑에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춥지? 엄마, 여기 무서워. 우리 빨리 아빠한테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부축해서 겨우 의자에 앉혔죠. 8살짜리가 캄캄한 밤에 침대 밑에 대고 엄마한테 속삭였다니요. 춥냐고 무섭다고 빨리 아빠한테 가자고요. 진욱은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보육원 원장놈 당장 내 앞에 끌어다 꿀려. 내 손녀를 짐짝 취급해? 지원금 타령을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욱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절반은 세상을 향한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한 번만 찾아볼걸. 민호가 죽었을 때라도 떼어놔서 미안했다고 찾아서 말해볼걸.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은이는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동생 하윤이를 끌고 가고 있었죠. 하윤이가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언니, 나 데려가. 하은이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죠. 동생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 돼. 하윤아, 하윤아.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덮어본 적 없는 폭신한 이불이었죠. 베개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육원에는 이런 이불이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냄새도 나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지? 설마. 하은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소파와 테이블까지 있었습니다. TV도 있었죠. 분명 병원인데 하은이가 알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긴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데잖아. 하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가장 싼 다인실에서 치료를 받았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1인실은 부자들만 쓰는 거라고요. 우린 돈 없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때 하은이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엄마였습니다. 유골함이요. 하은이는 허겁지겁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비단 손수건에 쌓인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달려가 유골함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있구나.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하윤이는 어디 있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하은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네, VIP 병동이요. 어린애 둘인데 하나는 중환자실에 있고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게요, 보호자가 누군지. 하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보육원에서 큰 아이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못 내면 감옥 가는 거야.
아니면 장기 팔려서 죽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돈 없는 애들은 병원에 끌려가서 장기를 뺏긴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딱 그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윤이 데리고 도망쳐야 해. 하은이는 최대한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나 다른 병실들을 살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하윤이가 보였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일어나. 동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윤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언니, 쉿, 조용히 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왜? 나 아직 아픈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병원비 못 내면 큰일 나. 언니 말 들어. 하은이는 구석에 있던 휠체어를 끌어왔습니다. 하윤이의 링거줄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동생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유골함은 하윤이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꼭 잡고 있어. 엄마 떨어뜨리면 안 돼. 응. 하은이는 휠체어를 밀고 중환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의료진 2명이 내렸습니다. 하은이는 화들짝 놀라 휠체어를 뒤로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뭐야? 환자 아닌가요? 왜 혼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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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이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죠. 하지만 하은이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숨이 안 쉬어져서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잠시 한눈을 판 틈에 하은이는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시각 선영은 하은이의 병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직접 챙겨주려고 따뜻한 죽을 들고 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병실 문을 열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선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유골함도 없었죠. 하은아, 하은아.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하윤이의 침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애들이 없어졌어요. 선영의 절규에 진욱이 달려왔습니다. 보안팀에 연락을 했고 CCTV를 추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로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막아. 진욱은 맨발로 복도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선영도 뒤따랐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휠체어를 밀고 회전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전문은 무거웠고 휠체어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안간힘을 쓰는 순간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윤이가 떨어질 뻔한 찰나 진욱이 달려들어 아이들을 받아냈습니다. 괜찮냐? 다친 데 없냐? 진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진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왜 그래? 왜 도망치는 거야? 우리 돈 없어요. 병원비 없다고요. 치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요.
하은이가 악을 썼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손은 여전히 휠체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불도 하나도 안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지 마요. 우리 진짜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진욱은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니요. 따뜻한 것이 무서워서, 좋은 것이 무서워서, 나중에 돈 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요. 진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돼. 할아버지가 다 내줄 거야.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다 나쁜 사람들이야. 하은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 어른들에게 받은 것은 상처뿐이었으니까요.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믿게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진욱은 그저 울고 있는 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문병 온 가족들, 출근하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경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강진욱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가 65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그 사람이 8살짜리 꼬마 앞에 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태성그룹 회장 아니야? 진짜네. 강진욱 회장 맞아. 왜 꼬마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무슨 일이야? 손녀래. 숨겨둔 손녀가 있었나 봐.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하지만 진욱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앞에 있는 손녀만 보였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진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안 받아. 잡아가지도 않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하은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할아버지가 맹세해. 우리 할아버지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 보면 화낼 거라고. 그 말에 진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한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만나면 화를 낼 거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었을까요? 8년 전의 진욱이라면 정말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은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 중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도, 그곳의 선생들도, 거리에서 마주친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무릎을 꿇어야 했죠. 나쁜 어른은 무릎 안 꿇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 걸까? 하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으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지갑에 넣고 다니던 아들의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하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알지? 이게 내 아빠야.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보여줬던 아빠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한테 아빠 사진이 있어요? 내가 이 녀석 아빠거든. 이 녀석이 내 아빠고 나는 내 아빠의 아빠야. 그러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야.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작에 못 찾아가서 미안하다. 너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다. 내 아빠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하은이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해주던 아빠였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너희를 정말 보고 싶어 했다고 했던 그 아빠요. 그때 선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은이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할미 손 잡아볼래? 하은이는 움찔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이 하은이의 꽁꽁 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차가워서 어떡해. 선영의 따뜻한 볼에 하은이의 차가운 손이 닿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누구도 하은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해. 진작 찾아갔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선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고팠지? 무서웠지? 엄마 보고 싶었지? 그 말에 하은이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냐고, 무서웠냐고, 엄마 보고 싶었냐고, 누구도 그렇게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울면 혼났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투정 부린다고 혼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징징거린다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물어봐 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동생이 불안해하니까요. 울면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꾹꾹 참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앙. 8살 아이답게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선영이 하은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할미가 여기 있어. 진욱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윤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하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윤이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쇼크 상태였죠. 의사 불러. 진욱이 고함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하윤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가 진욱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요. 할아버지, 동생 살려주세요. 제발요. 동생 살려주세요. 하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욱은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린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살린다. 걱정 마라. 진욱은 의료진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달리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한테 전해. 내 손녀 살려내라고. 뭐가 됐든 동원해.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이 병원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고. 하윤이를 실은 들것이 중환자실로 사라졌습니다. 진욱과 선영, 그리고 하은이는 닫히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동생, 내 동생. 하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욱은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손녀만은 살려주십시오. 병원 로비에서의 소동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이는 무균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라 외부의 어떤 세균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작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온갖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들은 쉴 새 없이 삐소리를 내며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그 유리벽 앞에 서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결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됐어.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정말 급한. 다 꺼지라고. 진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결제가 뭐가 중요해.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진욱은 다시 유리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오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하은이를 데리고 태성가 저택으로 왔습니다. 하윤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하은이만큼은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열리자 하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집은 TV에서만 봤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분수대가 있었고 집은 궁전처럼 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은이는 현관에서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아가? 들어오렴. 선영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은이는 선뜻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신발이 더러워요. 바닥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 청소하면 되지 뭘. 아니에요, 안 돼요. 더러워지면 혼나요. 하은이는 신발을 벗고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발끝만 바닥에 살짝 대고 조심조심 걸었죠. 그 모습을 본 선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영이 하은이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옷을 벗기는데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손톱으로 핥힌 듯한 흉터가 있었고 팔뚝에는 꼬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고 선생들에게 맞고 그렇게 생긴 상처들이었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욕실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볼까봐 등을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맞았으면 온몸이 이 모양인 것인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랐는지요. 목욕을 마치고 새 잠옷을 입힌 후 선영은 하은이를 아이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원래는 손님방이었지만 급하게 아이방으로 꾸몄습니다. 분홍색 이불에 곰 인형도 있었고 예쁜 조명도 달아두었죠. 오늘은 여기서 자렴. 할미가 옆방에 있을 테니까 무서우면 불러. 선영이 나가고 방에 혼자 남은 하은이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방이 너무 컸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잤는데 여기는 혼자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은이는 유골함을 끌어안고 침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커서 무서워. 엄마, 나 어떡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무서웠으니까요. 선영은 자기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의 방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밤을 샜습니다.
아이가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이가 낯설어 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욱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하윤이 곁을 지키다가 잠깐 얼굴을 보러 온 것이었죠. 식탁에는 셰프가 차려놓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등심 스테이크에 파스타, 수프까지 화려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은이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왜 안 먹냐? 입맛에 안 맞아? 진욱이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이랑 밥은 없어요? 김이랑 밥? 네. 김에다 밥 싸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은이는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스타도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김에 밥 싸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간장에 찍어서요. 진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조미김 한 봉지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리 와봐. 진욱이 손수 김 위에 밥을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안가득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내 아비도 어릴 때 그걸 제일 좋아했어. 비싼 거 안 먹고 맨날 김밥만 찾았지. 나도 그랬단다. 진욱이 또 하나 말아서 하은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오물오물 씹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요? 그래, 할아버지도. 그 순간 하은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한다니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 얼마나 있어도 돼요? 뭐라고? 동생 낳으면 나가야 해요? 그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야. 평생 여기서 사는 거야. 진짜요? 안 쫓아내요? 절대로 영원히 안 쫓아내. 선영이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이는 저택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방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오래된 느낌이 났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 보니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여줬던 아빠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였습니다. 하은이는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이 아빠가 쓰던 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이 하은이의 방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유골함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자리 마련해 줄게. 진욱이 비단 방석을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그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도 푹신한 데서 자야지. 그래야 편하시지.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욱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손녀가 나타났다는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방송국마다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숨겨진 손녀, 눈보라 속의 기적,
재벌가의 눈물.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 중에 보육원 원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TV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가 지원금이나 타먹자고 했던 그 아이들이 태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니요. 며칠 후 보육원 원장이 태성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죠.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원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하은이, 하윤이를 키웠던 보육원 원장이 인사드리러 왔다고요. 연락을 받은 진욱은 원장을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응접실이 아니라 정원으로 안내하라고 했죠. 원장은 정원에서 진욱을 만났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봤던 보육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진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하은이, 하윤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정말 마음 써서 돌봤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원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보육원이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쓸 후원금이 늘 부족해요. 회장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후원금? 진욱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원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니가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진욱이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원장 앞에 던졌습니다. 횡령 장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원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건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봐. 비서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굽는 장면, 맞는 장면, 그리고 원장이 병든 애는 요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녀 밥을 굶겼어? 내 손녀를 짐짝 취급했어? 진욱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원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 내 입으로 지원금 타령한 거 다 녹음돼 있어. 진욱이 원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어라. 평생? 회장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원장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진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내. 경호원들이 원장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원장의 비명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죠. 그 모습을 2층 창문에서 하은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원장이 무릎을 꿇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원장이 끌려간 후 하은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원에 서 있는 진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욱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녀가 자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이 작은 손이 세상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선영은 하은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짐 속에 엄마 서연의 물건 몇 가지가 있었죠. 낡은 지갑, 해진 손수건, 그리고 작은 사진첩. 사진첩을 펼치니 민호와 서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도 있었죠. 서연이 두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밤새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낳은 서연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편 없이 미혼모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도 부자인 아이들 조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꿋꿋이 버텼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집안 사당에 서연의 사진을 모셨습니다. 민호의 영정 옆에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서연아, 이제 민호 옆이다. 외롭지 않게 해줄게. 선영이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은이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시간이 길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던 것이죠. 구구단도 잘 몰랐고 받아쓰기도 틀리는 게 많았습니다. 진욱이 직접 과외 선생님을 면접 보았습니다. 우리 손녀 가르칠 건데 한 가지만 명심해. 네, 말씀하세요. 절대로 손녀 자존심 다치게 하지 마. 모른다고 핀잔 주거나 답답하다고 한숨 쉬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날로 잘릴 줄 알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은이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하윤이의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한 약을 맞는 날이면 하윤이는 하루 종일 구토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래도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윤이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고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었죠. 하윤이가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 나 괴물 같아.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아니야, 안 그래. 그래. 나 이제 못생겨졌어.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하은이가 동생을 안아주었지만 하윤이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진욱은 다음 날 병실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반질반질 빡빡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가... 하윤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거... 할아버지도 더워서 밀었다. 어떠냐, 시원하지? 진욱이 자기 머리를 쓱쓱 문질렀습니다. 우리 하윤이랑 커플이다, 커플. 똑같지? 커플? 하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꺼내 쓰더니 손을 허리에 올리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재벌 회장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춤이었죠. 하윤이가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할아버지 진짜 웃겨요. 진욱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손녀가 웃었습니다. 병원에 온 이후로 처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다 나으면 학교 가자. 같은 반대자. 짝꿍하자. 그래, 꼭 그러자. 하은이가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욱은 매일 저녁 병원에 들러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윤이가 좋아하니까 계속했습니다. 점점 목소리에 감정도 넣게 되었고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할아버지, 내일도 올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진욱이 하윤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온다. 우리 하윤이 다 나을 때까지, 아니 다 나아도 매일 온다.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욱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하윤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죠. 진욱과 선영, 하은이 모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진욱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뭔데? 빨리 말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진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약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약을 다 써봤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골수 이식? 네. 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서 골수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것 써라. 내 골수. 먼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유전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날 바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욱뿐만 아니라 선영, 그리고 하은이까지 모두 피를 뽑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너무 어려서 공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8살 아이의 골수를 채취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진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내 골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하은이가 갑자기 교수의 가운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요. 제 거 더 뽑아가세요. 왜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해주세요. 하은아, 그게 아니라 더 많이 뽑으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 피 다 가져가도 돼요. 제발요. 하은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선영이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하은이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동생 살려주세요. 제발 동생 살려주세요. 저 대신 죽어도 돼요. 동생만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진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짜리가 자기 대신 죽어도 된다고 합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진욱은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욱은 난생 처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존심 따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성그룹 강진욱입니다. 제 손녀가 희귀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글과 함께 하윤이의 사진도 올렸습니다. 병실에서 웃고 있는 하윤이의 모습이었죠.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명이 공유했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같은 병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진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골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하윤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진욱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찾았어? 공여자요. 독일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진욱은 전화기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확실해? 네. 독일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골수 기증 의사도 밝혔습니다.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며칠 후 독일의 기증자와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청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토마스, 24살이었죠. 안녕하세요. 하윤 양 꼭 나으세요.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이었습니다. 하윤이가 화면을 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토마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하은이는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하윤아, 내일 수술 잘 받아야 해. 응, 언니. 꼭 일어나야 해. 우리 학교 가기로 했잖아. 짝꿍 하기로 했잖아. 응, 기억해. 꼭 갈 거야. 약속이야. 두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하윤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욱은 수술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품에서 아들 민호의 사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민호야, 아비가 내 아이는 꼭 지킨다. 지켜봐라. 이번엔 꼭 살린다. 수술은 5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욱과 선영, 하은이는 복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4시간째가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출혈이 과다합니다. 수혈팩 더 가져와요. 진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욱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진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선영도 울었습니다. 하은이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이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하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하윤아, 깨어났어.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욱과 선영이 달려왔습니다. 하윤이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그 말에 하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이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태성가 저택의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놀랍게도 그 소리의 주인공은 태성그룹 강진욱 회장이었습니다. 진욱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고 김 위에 밥을 펼쳐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김밥의 모양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한쪽은 뚱뚱하고 한쪽은 홀쭉했으며 잘라놓은 단면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에이, 이게 왜 이래? 진욱이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발소리와 함께 하은이와 하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체크무늬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 감색 조끼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하윤이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 단발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발그레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시락 싸주는 거다. 오늘 소풍이라며. 우와, 할아버지가 김밥을 만들었어요? 하윤이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엉망진창인 김밥을 보고도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못생겼지? 할아버지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아니에요,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김밥이에요. 하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른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먹음직스러운 쑥떡이 담겨 있었죠. 얘들아, 이것도 넣어갈 거야.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다. 쑥떡이요? 응. 너희 아빠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소풍 갈 때마다 꼭 싸달라고 했었지. 하은이와 하윤이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도 쑥떡 좋아해요. 아빠랑 똑같네요, 할머니.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것을 손녀들도 좋아한다니요. 핏줄이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아이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욱이 뒤따라가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약 챙겼냐? 점심 때 꼭 먹어야 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가방에 넣었어요. 하은아, 누가 괴롭히면 바로 할비한테 전화해. 알았지? 알았어요, 할아버지. 근데 아무도 안 괴롭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외우고 있지? 네네, 외워요. 진욱의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양말은 여벌로 챙겼냐? 손수건은 있냐? 물은 충분히 가져가냐? 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려고 다가오자 진욱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한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기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니요. 손녀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 어때서? 진욱이 당당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은이와 하윤이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차가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윤이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오늘 재미있게 놀고 와. 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진욱은 아이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우리 가족 소개라는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처음 보면 무서워 보여요. 목소리도 크고 눈도 부릅뜨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근데요, 진짜는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머리카락 다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머리 밀었어요. 저랑 커플이래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밤 동화책 읽어주셨어요. 목소리도 막 바꾸면서요.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가 식구들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던 그 묘역이었습니다. 강민호의 기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폭설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묘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진욱과 선영, 하은이와 하윤이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눈 속을 헤치며 힘겹게 올랐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길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유골을 민호의 묘 옆에 안장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묘역에 도착하자 진욱이 먼저 서연의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동안 곱게 모셔뒀던 유골함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서연아. 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진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낳은 아이들 덕분에 이 늙은이가 산다. 하은이, 하윤이가 없었으면 난 그냥 껍데기로 살다 갔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욱이 유골함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선영이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민호의 묘비 옆에 새로 세워진 비석이 있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민호, 며느리 윤서연 여기 잠들다. 며느리야, 이제 남편 옆이다. 선영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 손녀들 데리고 자주 올게. 이제 편히 쉬렴. 하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키도 자랐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맑은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무서워요. 지켜줄 사람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하윤이도 건강해졌어요.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빠 묘소를 알려줘서 우리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윤이도 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묘비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안 아파요. 하윤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엄청 사랑해줘요. 할머니도요.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아빠도 거기서 행복하세요. 하은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욱이 일어나 민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 썼습니다. 민호야. 진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네가 남긴 이 보물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지키마. 하늘에서 지켜봐라. 아비가 잘하나 못하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나에게 기회를 줘서 이 못난 아비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진욱이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네 사람이 묘역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욱이 하은이의 손을 잡았고 선영이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차갑고 사나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꽃잎처럼 흩날리는 봄눈이었습니다. 와, 눈이다. 하윤이가 환호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습니다. 예쁘다. 하은이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욱과 선영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햇살에 반짝이며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민호와 서연이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봄눈을 맞으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눈이 끊임없이 흩날렸습니다. 1년 전 이 묘역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났고 서로를 살렸고 이제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 내밀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